저는 이미자 72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 일은 그냥 지나칠 수 없더군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했을까 싶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시장, 상가 내 채소 가게 진열대 유리에 비친 모습을 보며 나는 오늘도 흙 묻은 앞치마를 털어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택시 유리창에 스치듯 비친 이른 2살 이미자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져요. 언제부터 이렇게 어깨가 구부정해졌을까? 손등에는 언제 이런 검버섯이 생겼을까 싶어요. 새벽부터 오후까지 무거운 채소 박스를 나르고 손님들 앞에서 싱싱해요, 맛있어요 외치며 보낸 하루가 또 끝나가네요. 지금은 큰 아들 상훈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효자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화목한 가정 같지만 진실은 전혀 달라요.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지는 건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에요. 알람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손주 도시락부터 싸야 하거든요. 밥 짓는 보글보글 소리, 반찬 만드는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워요. 할머니, 오늘도 김밥 만들어 주세요. 10살 손주 민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해요. 예쁘긴 하지만 이 아이도 점점 할머니를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가 맛있게 싸줄게. 도시락, 김밥 싸는 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내 아침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됐을까 하고요. 아침 6시 반, 며느리 혜진이가 세수하러 나와요.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 물 틀어놓는 소리가 들리죠. 평소 같았으면 혜진아, 아침 먹어 했을 텐데 요즘은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어머니, 민준이 도시락 챙겨주셨죠? 응, 다 됐어. 그리고 오늘 저녁은 꼭 6시에 차려주세요. 민준이 태권도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또 시간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혜진이한테는 내가 식당 직원처럼 보이나 봐요. 아침 7시 상우가 출근 준비를 해요. 넥타이 매는 소리, 구두 신는 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와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지만 아들은 벌써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 버렸어요. 내 대답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침 8시 시장으로 향해요. 지하철에서 들리는 안내 방송 소리, 사람들 발걸음 소리가 웅성거려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 집이에요. 하지만 그곳이 정말 내 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장에 도착하면 김씨 할머니가 먼저 와서 상품을 정리하고 계세요. 미자야, 왔구나. 오늘 무는 좋은 게 들어왔어. 고마워요, 할머니. 무 박스 나르는 드르륵 소리, 비닐 포장 뜯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돼요. 무거운 배추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만큼은
내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줌마, 이 배추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싱싱하고 맛있어요. 손님들과 흥정하는 소리, 돈 주고 받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요. 여기서는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점심때쯤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30해 넘게 이 일을 해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참아요. 이 일을 못하면 집에서 더 한심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오후 3시 집으로 돌아가요. 또 저녁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현관문 열어놓는 철컹 소리가 들리면 하루 중 가장 무거운 시간이 시작돼요. 어머니, 오늘은 뭐 해먹을 거예요? 혜진이가 소파에서 TV 보며 물어요. 리모컨 누르는 딸깍 소리가 거슬려요.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메뉴만 물어보거든요. 김치찌개 끓일까? 어제도 김치찌개였는데 민준이가 싫어해요. 그럼 뭘 해달라는 건지도 안 바래주고 그저 싫다고만 해요. 저녁 6시 밥상을 차려요. 숟가락 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식탁에서 또르르 울려요. 할머니 고기 없어요? 민준이가 투정을 부려요. 내일 사다 줄게. 오늘 먹고 싶은데. 혜진이가 아이 편을 들어요. 어머니, 아이가 고기 먹고 싶다는데 좀 사다 주시면 안 돼요? 마트에 고기 사러 나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됐을까 하고요. 밤 9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상우가 들어와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한 마디 인사뿐이에요. 예전에는 오늘 어땠어? 하며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만 해요. 밤 10시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 준비를 해요. 이불 펴는 소리, 베개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죠. 창밖으로 다른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여요. 저마다의 가정이 있고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겠죠. 혹시 저처럼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예요.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상하게도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편리한 존재일까? 하고요. 72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가끔 그리워져요. 적어도 그때는 내가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내일 새벽에도 다시 일어나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할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곧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다는 예감 때문일까요? 새벽 5시 반, 알람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져요.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이미 습관이 됐어요. 첫 번째 할 일은 손주 민준이 도시락 싸는 거예요. 부엌에 들어서면 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만 고요한 새벽을 깨워요. 밥 짓는
보글보글 소리, 계란 후라이 지글거리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죠. 할머니, 오늘은 뭐 싸주실 거예요? 민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와요. 10살짜리 아이가 벌써 할머니한테 기대하는 게 당연하다는 표정이에요. 김밥 만들어 줄까? 네, 햄이랑 단무지 많이 넣어주세요. 김 펼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올려요. 예전에는 이런 순간이 행복했어요. 손주를 위해 뭔가 해준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마저도 그냥 해야 하는 일이 된 것 같아요. 6시 반쯤 되니 며느리 혜진이가 세수하러 나와요.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 물 틀어놓는 쫄쫄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 민준이 도시락 챙겨주셨죠? 인사도 없이 바로 확인부터 해요. 마치 직원한테 업무 점검하는 것 같아요. 응, 다 쌌어. 그리고 오늘 저녁은 꼭 6시에 차려주세요. 민준이 태권도 학원 가야 하거든요. 또 시간 맞추라는 얘기예요. 내가 식당 직원이라도 되는 양 발이에요. 알았어.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혜진이한테는 내가 그저 편리한 도구 같나 봐요. 7시에 아들 상우가 출근 준비를 해요. 넥타이 매는 스르륵 소리, 구두 신는 털컥거리는 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와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지만 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쾅 닫혀버려요.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오늘 뭐 하실 거예요? 하며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뿐이에요. 마치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8시에 집을 나서서 지하철을 타요. 지하철 안내 방송 소리, 사람들 발걸음 소리가 웅성거려요. 아침 출근길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면 모두 바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구나 싶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김씨 할머니가 벌써 와서 상품 정리를 하고 계세요. 미자야, 일찍 왔네. 오늘 배추가 좋은 게 들어왔어. 고마워요, 할머니. 무거운 배추 박스를 나르는 드르륵 소리, 비닐 포장 뜯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돼요. 박스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삐걱거려요. 아유, 허리야. 혼자 중얼거리지만 계속 일해야 해요. 이 일을 못하면 집에서 더 쓸모없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아줌마, 이 배추 얼마예요? 첫 손님이 와요. 중년 아주머니인데 배추를 이것저것 만져보며 고르네요. 5,000원이에요. 아주 싱싱해요. 좀 깎아주세요. 그럼 4,500원에 드릴게요. 돈 주고 받는 동전 소리가 찰랑거려요. 여기서만큼은 내가 사장님이에요. 집에서는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냥 일하는 사람 취급받는데 여기서는 진짜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점심때가 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쪼그리고 앉아서 채소 다듬고 무거운 박스 옮기고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도 퉁퉁 부었어요. 할머니, 점심 좀 드세요.
옆 가게 순댓국 할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주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국밥이에요. 고마워요. 숟가락으로 국밥 떠먹는 소리가 후루룩 들려요. 집에서는 늘 다른 사람들 밥상만 차려주는데 이렇게 누군가 내 밥을 챙겨주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오후 2시쯤 되니 손님이 뜸해져요. 가게 앞에 앉아서 잠깐 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발걸음 소리가 탁탁 들려요. 모두들 바쁘게 어디론가 가는구나 싶어요. 3시에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또 저녁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현관문 여는 철컹 소리가 들리면 하루 중 가장 무거운 시간이 시작돼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혜진이가 소파에서 TV 보며 물어요. 리모컨 누르는 딸깍 소리가 거슬려요.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메뉴만 붓거든요. 김치찌개 끓일까? 어제도 김치찌개였잖아요. 민준이가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럼 뭘 해달라는 건지도 안 바래주고 그저 안 된다고만 해요. 냉장고 문 여는 소리로 뭐가 있나 확인해 봐도 딱히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된장찌개는 어때? 그것도 어저께 먹었는데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매일 고기 사다가 특별한 요리를 해줄 형편도 안 되고요. 저녁 6시 밥상을 차려요. 숟가락, 젓가락 놓는 따그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식탁에서 울려요. 할머니, 오늘도 반찬이 똑같네요. 민준이가 투정을 부려요. 할머니가 내일 맛있는 거 해줄게. 언제요? 매일 내일이라고 하시는데 아이 말에 가슴이 찔려요. 정말 매일 같은 반찬만 해주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대화는 거의 없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예전에는 오늘 뭐 했어? 학교는 어땠어? 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그저 밥만 먹고 끝이에요. 설거지할 때 물 틀어놓는 쫄쫄 소리, 그릇 닦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해요. 언제부터 내가 이 집에서 이런 역할만 하게 됐을까 하고요. 밤 9시 상우가 퇴근해서 들어와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똑같은 인사예요. 예전에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 하며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는 그저 의례적인 말뿐이에요. 밤 10시 내 방으로 들어가요. 이불 펴는 바스락 소리, 베개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창밖으로 다른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여요. 저기서도 누군가는 행복하게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각자 따로 사는 것 같을까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다 허리에 전기가 지나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30해 넘게 무거운 채소 박스를 나르고 쪼그리고 앉아
일하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진 거였어요. 시장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서 김씨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저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아이고 미자야. 병원 가봐야겠다. 수화기 너머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장 사람들이 더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봤어요. 기계 돌아가는 윙윙 소리를 들으며 촬영대에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어머니, 허리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수술을 권합니다. 이대로 두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수술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72살에 수술이라니요. 집에 돌아와서 상우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우야, 엄마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수술요?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아들 목소리에서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느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하라고 하시던데.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어요. 내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집안일 걱정을 먼저 하다니요. 상우야. 엄마 건강도 중요하지만 민준이 도시락이며 저녁 준비며 혜진이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변명하듯 덧붙이는 말을 들으니 더 서글펐어요. 며느리 혜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수술하시면 회복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한 달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역시 집안일 걱정이 먼저였어요. 내가 아픈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해주던 일들을 누가 대신할 것인지만 걱정하더라고요. 수술 날이 정해졌어요. 입원 짐을 싸면서도 가족들은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혜진이는 계속 물어봤어요. 어머니, 민준이 도시락 어떻게 싸는 건지 알려주세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뭘 넣어 두셨는지도요. 마치 인수인계 받는 것 같았어요. 수술 당일 병원 가는 택시 안에서 상우가 말했어요. 엄마, 수술 잘 되실 거예요. 빨리 나으셔서 집에 오세요. 그래. 하지만 그 말에서 진짜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나아서 집안일 해달라는 뜻으로만 들렸어요. 수술실 앞에서 마취되기 전 옆 침대를 봤어요. 거기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할머니 손을 잡고 괜찮으실 거예요 하며 위로하고 있었어요. 손주들까지 와서 할머니 파이팅 하며 응원하더라고요. 근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상우는 회사 일이 있다며 수술 시작하기 전에 갔고 혜진이는 민준이 학교 보내야 한다며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마취 주사를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 가족에게 정말 뭘까?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도 병실에는 혼자였어요.
간호사가 물을 갖다 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가족분들 연락 안 되시나요? 있기는 한데 바쁠 거예요. 변명하듯 말했지만 마음은 쓸쓸했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상우가 잠깐 들렀어요. 엄마, 수술 잘 되셨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 재활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럼 언제쯤 퇴원하세요? 일주일 정도 있어야 한다는데. 일주일이요? 좀 길다. 또 집안일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혜진이는 어떻게 지내? 힘들어해요. 아침에 민준이 도시락 싸는 것부터 저녁 준비까지. 원래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빨리 돌아와서 다시 해달라는 뜻으로만 들렸어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옆 병실 가족들을 많이 봤어요. 자식들이 번갈아 와서 간병하고 손주들이 와서 재롱도 부리고 정말 가족 같았어요. 근데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상우는 이틀에 한 번씩 잠깐 들르고 혜진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언제 와요? 하는 전화 한 통뿐이었어요. 퇴원하는 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혜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빨리 나으셔서 다시 도와주세요. 환영 인사가 아니라 하소연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일꾼일까? 하고요. 허리는 아직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72살에 이런 걸 깨닫게 될 줄 몰랐어요.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허리는 여전히 아팠어요.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혜진이는 계속 재촉했어요. 어머니, 언제쯤 다시 도시락 싸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하니까 민준이가 맛없다고 하네요. 아직 허리가 아픈데. 그래도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며칠 후부터 다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김밥 많은 소리, 반찬통에 담는 소리를 들으며 허리를 부여잡았어요. 시장 일도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박스를 옮기지는 못했어요. 미자야,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김씨 할머니가 걱정해 주셨어요. 시장 사람들이 더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상우와 혜진이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여보,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불편해. 혜진이 목소리였어요. TV 소리에 묻혀 작게 말하고 있었어요. 뭐가 불편해? 친구들도 못 부르고 항상 눈치 봐야 하고. 우리만의 시간도 없잖아.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프시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요양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건 좀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그럼 뭐 좋은 곳으로 모시고 우리는 자주 찾아뵙고 그러면 되잖아. 글쎄, 상우 목소리가 망설이고 있었어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 봐요. 어머니도 또래 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더 좋으실 거고 우리도 편해지고. 그런데 어머니가 싫어하시면 어떻게 해? 설득하면 되죠. 건강 관리도 더 잘 해주고 프로그램도 많다고 하면서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나는 40년 넘게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 버린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고요한 방에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고 있는데 혜진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요즘 허리 어떠세요? 갑자기 관심을 보이니까 이상했어요.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 아파. 그러시겠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요양원 같은 곳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결국 꺼냈네요. 김밥 자르던 칼이 손에서 떨렸어요. 요양원? 네, 요즘 좋은 곳 많다고 하던데. 건강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주고 또래 분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어젯밤 대화를 들었으니까요. 난 여기서 살 거야. 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혜진이는 요양원 팸플릿을 테이블에 슬쩍 놓아두기도 했고 상우는 엄마 건강이 걱정된다며 돌려서 얘기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상우가 직접 꺼냈어요. 엄마, 우리가 좋은 요양원 알아봤는데 한번 보러 가실래요? 싫어. 왜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엄마 건강 때문에요. 여기서는 제대로 관리받기 어렵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건강이 걱정되면 어젯밤 그런 대화를 했을 리 없으니까요.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엄마. 그날 밤에도 또 대화를 엿들었어요. 어머니가 완전히 거부하시네. 그러게. 어떻게 하지? 일단 시간을 두고 계속 설득해 봐요. 언젠가는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내가 40년 넘게 희생하며 키운 가족이 이제는 나를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요.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드는 걸 들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미자야, 이제 정말 너를 위해 살 때가 온 것 같아. 며칠 후 상우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가족 여행 갈 건데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저녁 식탁에서 갑자기 나온 말이었어요.
숟가락 놓는 소리가 또르르 울렸어요. 가족 여행? 네, 민준이 방학이기도 하고. 저희끼리만 다녀올게요. 나도 가족 아니야?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혜진이가 민준이 밥그릇을 챙기는 소리만 덜그럭거렸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허리도 아프시고 여행 가시면 피곤하실까 봐서요. 변명이었어요. 정말 걱정된다면 휠체어라도 빌려서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요. 그래, 알겠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 또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표정 봤어?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던데. 괜찮아. 며칠 혼자 계시면 요양원 생각도 다시 해보실 거야. 그런가? 응. 혼자 있어 보면 얼마나 외로운지 알게 될 거야. 계산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나를 혼자 두고 가서 외로움을 느끼게 한 다음 요양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설득하려는 거였어요. 그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어요. 내가 이 가족한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음 날 가족들이 여행 가방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퀴 굴러가는 드르륵 소리, 지퍼 닫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어요. 할머니, 우리 여행 가요. 민준이만 순수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재밌게 다녀와.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아이 말에 상우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쉬셔야 해. 자, 빨리 가자.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처음으로 생각할 시간이 생겼어요.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니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편해요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당연해졌어요. 고마움은 사라지고 요구만 늘어났어요. 그날 저녁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물 끓는 보글보글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 음식을 해본 적이 없었는지요. 밤이 되자 더 조용해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TV 소리, 민준이 뛰어다니는 소리로 시끄러웠을 텐데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 집이 사실 내 돈으로 산 집이라는 걸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면서 시장에서 번 돈으로 이 집을 샀어요. 당시에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죠. 가족 모두가 함께 살 집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더라고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 취급받으면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32평 아파트인데 매물로 내놓고 싶습니다. 금매세요? 네,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휴대폰 너머로 부동산 사장 목소리가 놀란 듯 들렸어요. 실거주하고 계시는 집이죠? 이사 갈 곳은 정하셨어요? 네, 정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 오후에 시세 확인하러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뛰었어요. 무서우면서도 시원했어요. 오후에 부동산 사장이 집을 보러 왔어요. 집이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시세대로 내놓으면 금방 다 갈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 같으면 한 달 안에는 팔릴 겁니다. 한 달. 그 시간이면 충분했어요. 부동산 사장이 나간 후 집 안을 둘러봤어요.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았던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내 흔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녁에 옛 친구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자야, 나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집을 팔려고 해. 뭐? 갑자기 왜? 한동안 설명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요. 이미자야, 진작 그랬어야지. 넌 너무 희생만 했어. 강릉에 내려가서 살까 생각 중이야. 좋은 생각이야. 바닷바람 쐬면서 너를 위해 살아. 친구 말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이틀 후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잘 계셨어요? 응, 잘 있었어. 혼자 계시니까 어떠세요? 좀 외로우셨죠? 상우가 기대하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마 외롭다고 하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나 봐요. 아니, 편했어. 예상과 다른 대답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폭탄을 터뜨렸어요.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이 나를 바라봤어요. 이 집 팔기로 했어. 순간 포크 떨어지는 소리가 또르르 울렸어요. 뭐라고요? 혜진이가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삐걱거렸어요. 집을 판다고 했어. 갑자기 왜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상우도 당황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따그락 들렸어요. 엄마 농담이시죠? 진담이야. 이미 부동산에 맡겼어. 언제요? 어제. 민준이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할머니, 우리 이사 가는 거예요? 민준아, 할머니만 이사 가는 거야. 왜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이 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우리 집인데 갑자기 왜 파세요? 상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집,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상의? 너희가 나한테 요양원 보내려고 할 때는 상의했어. 순간 조용해졌어요.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배경음악만 웅웅거렸어요. 엄마, 그건 다 들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혜진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언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며칠 전부터. 내가 짐이 되니까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 다 들었어. 그건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거짓말하지 마. 친구들 못 부르겠고 불편하다고 했잖아. 상우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손가락으로 머리 긁는 사각사각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오해세요. 우리가 정말 오해가 아니야. 40년 넘게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됐으니까 내보내려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혜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민준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무서워요. 아이 우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민준아, 울지 마. 할머니가 나쁜 게 아니야. 아이를 달래면서도 상우와 혜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으로 샀다고. 그래도 우리도 가족인데. 가족이 서로를 이렇게 대해? 냉장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물을 마시러 갔나 봐요. 나는 40년 넘게 너희들만 생각하며 살았어. 내 꿈도 내 행복도 다 포기하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근데 너희는 나를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어. 아프면 집안일 걱정하고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어머니,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상우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결심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 어른이잖아. 혜진이가 휴대폰을 꺼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친정에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판다고.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집 안이 난리였어요. 상우는 계속 설득하려고 했고 혜진이는 친정 식구들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민준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계속 울었고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엄마, 정말 못 바꾸시겠어요? 새벽까지 이어진 설득에도 답은 같았어요. 안 바꿔. 그럼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끼리 집을 구해서 살아. 40년 넘게 내가 해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에서 들렸어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 보러 오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언제 가능하세요? 언제든 괜찮아요. 그럼 오늘 오후에 오겠다고 전해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상우가 달려왔어요. 엄마, 정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미 늦었어. 오후에 집 보러 온 부부를 보며 상우와 혜진이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정말 팔리는구나 싶었나 봐요. 좋은 집이네요. 언제쯤 이사 가실 계획이세요?
한 달 안에 나갈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상우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너희도 독립할 때가 됐어. 40년 넘게 내가 해줬으니까.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신혼부 부였는데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며 집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나요? 신부가 부엌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가스레인지 문 여닫는 소리, 찬장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했나? 글쎄. 순간 발문이 박혔어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산 시간이 행복이었을까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저희도 이 집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 같았거든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볼펜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어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내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걸음 같았어요. 한 달 후에 잔금 치르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가족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혜진이는 계속 눈치를 보며 달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하지만 나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내 물건이라고 해봤자 별로 없더라고요. 옷 몇 벌과 낡은 사진들, 그리고 남편 유품 몇 개뿐이었어요. 박스에 물건 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평생 나를 위해 산 물건이 거의 없다는 걸요. 모든 게 가족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때 오랜 친구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자야, 나 정말로 강릉으로 내려갈 거야. 진짜? 언제? 다음 달에. 집도 팔렸어. 잘했어, 이미자야. 진작 그랬어야지. 거기서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조용히 살고 싶어. 바다 보면서 사는 거 좋지. 나도 나중에 놀러 갈게. 친구와 통화하는 동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칠 후 상우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급하게 들렸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거실에 앉아서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용돈을 더 드릴까요? 아니면 방을 더 크게 해드릴까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존중받고 싶었어.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었다고. 저희가 언제 가족으로 안 대했어요? 요양원 보내려고 할 때 말문이 박혔어요. 할 말이 없나 봐요. 그날 밤 혜진이가 내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일어나.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용서할 건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40년 넘게 참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이사 일주일 전 민준이가 내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민준아.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아이 맑은 눈을 보니 가슴이 찔렸어요. 안 돼. 민준이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 해. 할머니 없으면 누가 도시락 싸줘요? 엄마가 싸줄 거야. 엄마는 맛없게 해요. 아이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도 연습하면 맛있게 할 수 있어. 이사 전날 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소파에서 가족과 TV 보던 기억, 부엌에서 밤늦게 김치 담그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마지막 짐을 챙겼어요. 택배 박스 테이프 뜯는 소리, 옷개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엄마. 상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연락은 하시죠? 생각해 볼게. 거짓말이었어요. 당분간은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전 9시 이사 차량이 도착했어요. 트럭 문 열리는 소리, 박스 옮기는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렸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어요. 혜진이는 울고 있었고 민준이는 내 치마를 붙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진짜 가시는 거예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마지막으로 상우에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 40년 넘게 키워줬으니까 이제 독립해야지. 택시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봤어요.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택시가 출발하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강릉행 기차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차 바퀴가 선로를 지나가는 덜컹덜컹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렸어요. 어느새 도시 풍경이 사라지고 푸른 들판이 펼쳐졌어요. 다음 역은 강릉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나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2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강릉역에 도착하니 경자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이미자야. 친구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경자야, 고마워. 뭘 고마워해. 자, 빨리 가자. 좋은 집 하나 알아봤어. 택시 타고 가는 길에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는데 그 소리가 참 평온하게 느껴졌어요. 여기야. 경자가 가리킨 집은 작지만 아담한 단독주택이었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고요. 어때? 마음에 들어?
좋아. 정말 좋아.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집이라 먼지 냄새가 났지만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집에서 잠을 잤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40년 넘게 다른 사람들 걱정하느라 잠 못 이뤘는데 이렇게 편안한 잠은 언제 이후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다를 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갈매기 우는 소리도 들렸고요. 진짜 예쁘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커피를 끓였어요. 커피 내리는 보글보글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며칠 후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어디서 오셨어요? 옆집 할머니가 텃밭 가꾸시다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조용해서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일주일 후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 진동이 윙윙거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어요. 엄마, 안부 전화 좀 받아주세요. 걱정돼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거였어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까 마음이 자유로웠어요. 어느 날 경자가 놀러 왔어요. 이미자야,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 응. 처음에는 좀 걱정했는데 잘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 모르겠어. 연락 안 해. 나중에는 연락하게 될 거야. 글쎄, 사실 가끔은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도시락은 잘 싸먹고 있는지, 학교는 재미있게 다니는지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2달째 되는 날, 바다 앞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었다.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40년 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나를 위해 살고 있다. 펜으로 종이에 쓰는 사각사각 소리가 들렸어요. 내 생각을 내 글씨로 쓴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서 좋아요. 맞아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좋아요.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 안 해요.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어서요. 이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편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혜진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 봉투 뜯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망설였지만 결국 읽어봤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언젠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바다를 봤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리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바람에 편지가 날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바다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고생 많았다, 이미자야. 이제 진짜 너를 위해 살아가자. 파도 소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이미자라는 걸요. 72살에 찾은 자유였지만 늦은 만큼 더 소중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 것으로 살고 싶었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들렸어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진짜 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고 나는 여전히 자유로웠어요.